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식품 분야 ESG 경영 동향 및 시사점을 말씀드릴 UN SDGs 협회의 김정훈 사무대표라고 합니다. ESG라는 말은 사실 지금 너무 많은 산업에서 쓰이고 있고 또 정부뿐 아니라 국회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글로벌 아젠다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금융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주주 가치나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다음에 어떤 기업의 지배구조, 이런 내용들 위주로 많이 알려졌다면 지금은 어떤 사회 전반에 환경 분야뿐 아니라 기후 대응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이 ESG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식품 분야에 대한 ESG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 해양 분야, 이 해양 수산과 관련된 식품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협회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저희 협회는 유엔의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특별협의 지휘 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히 식품과 관련돼서는 유엔에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세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 계획에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글로벌 프로그램 파트너로 또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ESG 관련돼서는 국제자본시장협회 ICMA의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연계 채권과 관련된 채권 원칙 그룹의 위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경제, 포용 경제와 관련된 ESG 금융 분야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SG 등장 배경은 사실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알려졌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이 분야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ESG는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를 말을 하는 거죠. ESG에서 비재무적인 요소였던 환경 그리고 사회, 지배구조가 전 세계 기업의 주요 금융기관이라든지 주주들의 핵심 가치로 주목받으면서 말 그대로 지속가능 경영과 투자를 위해서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핵심 경영 전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감염병의 발생 이후에서는 훨씬 더 친환경적인 가치들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들, 윤리적인 행동들이 각국 정부, 시민사회, 소비자 단체에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이 기업들이 이 ESG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ESG 영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사회, 지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기후 대응, 기후 변화나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대응들, 그리고 환경 오염,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나 환경 규제, 플라스틱이라든지 또 어떤 지금 우리 산업에서 또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떤 에너지 전환, 석탄 에너지에서 그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S, 소셜 분야에서는 인권이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사회적인 평등을 이뤄야 된다. 그리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의 공급망에서도 어떤 효율적으로 적절한 어떤 관계와 그런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G는 지배구조인데요. 말 그대로 기업이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또 기업의 어떤 이사회가 투명하게 이루어져 있고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의사결정이 투명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G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이 ESG가 확산된 배경은 간단하게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 ESG가 아주 확산된 거긴 하지만 사실 그 전에 뭔가 몇 가지 더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환경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9년 6월부터 약 한 2개월 동안 우리 아마존에서 굉장히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부터 다시 그 이듬해 2월까지 호주에서도 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화재, 그리고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는 심각한 폭우가 일어나고,
이런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큰 자연의 어떤 큰 재난들이 일어났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이슈가 크게 대두가 됐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인 대재난, 말 그대로 코로나, 정말 현재까지 전 세계 220개국에서 한 1억 한 7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 또 한 350만 명 가까이 되는 어떤 사망자를 발생시킨 우리가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역대 최악의 어떤 대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경제적인 손실도 당연히 일어났죠. 그리고 또 우리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어떤 소상공인, 그리고 차상위층, 빈곤계층, 어떤 그런 그 국가적으로 소외받는 또 힘든 여러 가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각국 정부가 너나 할 것 없이 그린 뉴딜이라는 새로운 어떤 에너지 정책, 그리고 새로운 그린 시대로 가기로 위한 미래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미국, 뭐 중국, EU,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린 딜, 그린 뉴딜, 그린 정책이 아주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네 번째로 ESG 금융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거. 이건 뭐 제가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ESG가 확산된 배경은, 지금 현재 열리고 있죠. COP26이라는 그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 6년 전에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그 COP, COP21,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리 협약,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이제 195개국의 동의로 이 협약이 채택이 되는데요. 파리 기후 협약이란 건 말 그대로 우리 지구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상승한 어떤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1.5도 이하로 제한을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국별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고, 이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 어떤 목표를, 국가 목표 NDC를 제출해서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고, 또 관련돼서 국제법상 법적 제재도 받을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탄소 중립을 이루는데 우리 함께하자. 이런 국제적인 어떤 룰이 생김으로 따라서 기존의 산업계에서 정말 그 굉장히 많이 그 배출되던 온실가스에 대해서 큰 제한을 받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에너지들을, 석탄 에너지들을 그린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어떤 우리가 전기를 쓰는 것들도 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더 많이 전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생기는 수많은 온실가스나 탄소들을 하나하나 다 저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ESG의 큰 확산 배경이라 할 수 있고요. ESG 확산 배경 세 번째로 기업들이 스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고객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 시대에 환경적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생산과 소비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이 조직에서, 이 기업에서 직원들한테도 더 투명하게, 그리고 직원들이 더 어떤 기업에 활동하는 가치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하겠다. 협력사들, 작은 기업들한테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 스스로 전 세계 약 한 200명의 영향력 있는 어떤 기업의 CEO들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ESG가 확산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각국 정부들이 들어서면서 ESG를 본격적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주주 자본주의를 끝낼 시간이다. 이제는 기업이 근로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업도 시민이다. 기업도 사회의 시민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주자본주의란 건 기업이 그냥 기존에 우리 기업 매출 잘 일으키고 그리고 이익을 잘 일으키고 기업의 어떤 순위,
기업이 원래 추구하는 목적들만 잘하면 된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기업이 사회에도 기여를 해야 되고 그 직원들과 조직 구성원들한테도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도 보다 윤리적으로 환경적인 제품들을 권해야 되고 생산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뀌었다는 이런 그 얘기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ESG 확산 배경의 네 번째로는 이제는 이제 그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어떤 투자자들,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환경적이지 않고 사회적이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은 기업들한테는 돈을 빼겠다.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 합니다. 돈을 투자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기업에 투자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봤을 때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기업들한테는 과감하게 우리가 돈을 빼내겠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스크리닝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 아주 큰 기관 투자자들이 뭐 블랙락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국가의 주요 연기금들이 말을 하면서 ESG가 크게 확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식량식품업에서 ESG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식량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특히 우리 해양수산과 관련된 식품 생태계를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이 해양수산 식품이 나오는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지구의 약 70%를 이루는 해양을 지금 우리 사람들이 약 40% 이상 이미 오염을 시켰고 최근 133년간은 지구 평균 기온이 0.85도씨가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매년 생산하는 플라스틱 양이 약 3억 3천만 톤인데 이 중에서 약 1200만 톤이 매년 바다로 들어가서 아주 잘게 쪼개진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약 5조 개 이상으로 지구를 약 400바퀴 이상 감을 수 있는 굉장히 거대한 양이고요. 그리고 해안선과 해저에 쌓여있는 쓰레기의 약 한 60에서 90%가 플라스틱이고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어떤 800종 이상의 바다 생물들이 피해를 받고 있죠. 그리고 수산업에서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먹고 싶은 식품으로 만들기 위한 물고기 약 450g을 얻기 위해서는 그 외의 물고기를 한 2kg을 더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0만 척 이상의 바다에 떠있는 수많은 어선들이 우리가 실제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가공해서 먹지 않는 그런 해양 자원까지 마구잡이로 지금 잡아들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고 북극해라든지 남극해에 있는 어떤 얼음들이 녹게 되면은 뭐 탄소가 당연히 굉장히 많이 쏟아지게 될 것이고 40년 내에 태평양과 대서양에 작은 섬들이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약 해수면이 6.5m, 그리고 남극이 녹는다면 해수면이 73m 상승한다. 사실 대부분의 육지들 해안에 있는 굉장히 큰 어떤 도시들이 잠긴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 인천도 해안 도시고 부산,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큰 도시 뉴욕이라든지 뭐 LA라든지 다 전부 다 해안 도시들이죠. 그런 도시들이 잠기면서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고 그 국가 경제가 마비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다 오염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식량식품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식량 공급망의 위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는 일단 식량 가격 지수가 지난해 5월에 91.0에서 10월에는 100.9까지 이제 올라갔다고 했는데요. 뭐 곡물이라든지 설탕, 유제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상승을 했느냐? 일단 곡물, 과일, 채소, 수산물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는 거죠. 유통 경로 대부분이 각국의 봉쇄령, 커런틴으로 인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살충제 같은 농업의 주요한 그런 어떤 부차적인 어떤 그런 제품들도 공급이 못 됐고요. 또 어떤 봉쇄령으로 인해서 생산지에서 농업 노동자들도 확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량과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원료를 잘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운송비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전 세계 어떤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막히면서 식량 가격 상승에 굉장히 큰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제 국제노동기구나
이제 세계은행에서는 이런 어떤 식량 위기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약 한 5억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극빈층, 1.9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극빈층 인구가 한 880만에서 1,400만 명으로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가 이런 식품, 식량 산업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화재가 나고 다음에 이상기온이 생기면서 당연히 농작물이라든지 바다에서 나오는 해양 수산물들이 제대로 우리가 수급을 할 수 없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북미 흑해 지역에서 겨울 밀 수출량이 굉장히 급격히 감소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생기면서 국경 봉쇄가 들어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약 한 22개국이 식량 안보, 식량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세계적인 식품 대란, 식량 대란이 일어나고 가격이 폭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량 식품 산업이 ESG 지향 방향은 어떤 것인가?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법적으로 우리나라도 2018년 대비 약 40%의 온실가스 탄소를 감축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유엔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제법상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는데 근데 이 40%라는 게 굉장히 큰 양이죠.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대부분은 사실 산업 부분에서 줄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식품과 식량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식품업에서 어떤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 소비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포장재랑 음식물 쓰레기 등 같은 각종 폐기물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공 과정에서 투입되는 막대한 천연 자원을 절감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우리가 소세지 하나, 육가공 제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소세지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원료가 생산되는 어떤 그 축산업들이 지금 지구의 대부분 공장형 축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죠. 또 물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물의 양이 하루에 인간이 아낄 수 있는 게 178리터인데 햄버거 하나 만드는데 약 2,500리터의 물을 아껴야 됩니다. 탄소도 엄청나게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식품 산업에서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이게 사실 ESG의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농업이나 축산업 생산 단계에서부터 탄소를 줄이는 자연 기반 해결책이 있고, NCS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품 산업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선순환시키는 방법. 말 그대로 자원순환 경제를 일으키는 건데요. 사실 가장 현실적인 거는 자원순환 경제를 일으키는 거죠. 자원순환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을 제대로 재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플라스틱 용기들을 재활용할 때 분명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활용될 수 있는 용기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국내에 지금 현재 폐기물 상황들을 보시면 전국의 폐기물 쓰레기산이 약 235곳에 이른다. 그리고 불법 폐기물도 약 120만 톤.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연간 양이 약 43만 톤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은 약 한 2배 이상의 불법 폐기물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의 상당수가 뭐냐? 식품을 싸고 있는 용기입니다. 2018년 음료를 담은 일회용 컵만 약 294억 개가 한국에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는 일상생활 배출 하루 폐플라스틱이 약 8,162톤인데 이 중에 약 58%가 식품과 관련된 플라스틱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지금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활성화됐죠. 근데 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자가 약 한 2,500명인데 지난해 이 배달용기 생산량만 11만 톤, 약 21억 개가 배출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양들이 지금 식품 용기, 어떤 그런 플라스틱 용기로 인해서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감을 시키느냐? 일단 깨끗이 재활용한 어떤 플라스틱을 원료를 삼는 다양한 재생 플라스틱을 물론 이제 식품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어떤 용기를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지만, 식품을 직접적으로 담지 않더라도 그 위에를 또 감싸고 있는 그런 과대 포장되어 있는 여러 용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말 그대로,
접착제라든지 식품 용기에 붙어 있는 어떤 라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접착이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용기의 통일성도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그 플라스틱에 대한 자원 순환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을 이용할 때는 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는 탄소가 상당히 많이 저감이 됩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식품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라든지 탄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정부가 이제 지난 12월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투명한 음료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해야 되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까지는 단독주택까지 이 법안을 지금 방침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약처랑 환경부가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식품 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어떤 유명한 컨설팅 기관에서는 페트병을 재활용할 경우에는 새로운 페트병을 만드는 것과 비교해서도 약 79%의 탄소 배출이 감축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기업 어떤 산업계의 최대의 어떤 이 이슈에 대해서 식품업이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식품 용기에 대한 자원 순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노플라스틱, 자원순환 용이성,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생분해성 그런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도 환경적인 어떤 인식을 확산시켜주고, 또 친환경 소비 트렌드,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는 이런 친환경 소비 트렌드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식품업계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이트 바이오,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린 그 생분해성, 그 친환경 그 플라스틱이죠. 지금 이 화이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은 좀 미미한 편인데요. 이 화이트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2028년에는 약 5,609억 달러, 약 662조 원 규모의 굉장히 큰 하나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CJ제일제당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에서 이 화이트 바이오, 식품 용기의 재생 플라스틱, 그리고 어떤 석유 기반의 어떤 플라스틱이 아닌 그런 생분해성 플라스틱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품업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이런 ESG적인 인식들,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도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비자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떤 친환경적인 식품 소비라든지 어떤 식품 용기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더 많이 확산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식품을 어떤 제조하고 판매할 때도 소비자들이 참여형으로 어떤 환경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소비자들이 어떤 그 재활용 용기를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올바르게 제대로 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식품업에서도 같이 동참하고 또 촉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ESG 어떤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여러 산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그 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재원이 조달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또 그런 어떤 공장과 그런 그 물류 창고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이미 들어가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런 그린한 어떤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산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ESG 투자를 받는 방법, 그리고 전환금융이라 하죠. 저는 이제 그린 금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그린 금융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위원회, 정부와 2050년 그 2050 탄소 중립위원회와 함께 지난 10월 8일 날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상향안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대비 약 40% 감축하겠다는 건데요. 엄청난 양입니다. 기존 우리 목표였던 26.3%보다 굉장히 크게 이제 그 감축안이 상향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산업계의 부담으로 적용을 하겠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그린 산업으로 가기 위한 수많은 기술이 동원돼야 되고, 연구 개발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어떤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굉장히 큰 자금들이 필요한데요. 이 자금들을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는 EU 정부 연합체 주도로 경기회복기금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540조 원 정도 그 보조금을 만들고 약 한 490조 원 정도는 대출할 수 있는 대출금. 그래서 약 한 100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기금이란 것을, 사회적 경기회복기금이란 것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 사회적 경기회복기금이란 게 물론 EU에서 전부 다 그 정부에서 돈을 낸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중에 상당수는 기업을 통해서 이제 조달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기업은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돈까지 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그러한 어떤 그린 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일단 녹색에서 어떤 그 녹색 그런 금융에서 사회적 경제까지 이렇게 일으켜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정부와 전 세계 유엔이나 EU의 주요 방침인데요. 녹색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업이라든지 기존에 굉장히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식품업이라든지 또 어떤 철강이나 화학이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이런 산업들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기존의 그 근로자들을 해고를 할 수도 있고 인력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린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녹색 채권, 기업들이 회사채란 것을 발행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계 채권, 지속 가능한 채권 이런 것들은 ESG 채권이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채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특수 목적 채권이라 해서 녹색 산업과 녹색 인프라와 녹색 기술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은 어쨌든 회사의 빚인데 우리가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그와 관련돼서 어떤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자금을 마련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어떤 탄소 중립 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주게 됩니다. 아직 우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주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죠. 뭐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제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무역 금융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큰 혜택은 뭐냐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큰 블랙락이라든지 그런 큰 기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은 이렇게 그린 금융을, 그린 어떤 산업의 인프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 그런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린 금융을 발행했구나, 녹색 채권을 발행했구나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저 기업은 굉장히 그 미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업이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떤 기업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녹색 채권이나 사회적 채권의 그런 금액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그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를 하고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ESG의 어떤 그 글로벌 기준, ESG 평가와 어떤 분석과 또 투자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되는 게 바로 녹색 금융, 흔히 전환금융이라 하는데, 왜 전환금융이라 하냐면 말 그대로 사회적 기존의 어떤 탄소 배출 시설에서 녹색으로의 전환을 하기 위한 금융, 그리고 또 어떤 녹색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어떤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떤 근로자나 노동자를 위해서 또 사회적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금융, 사회적 채권 이런 것들을 전환 금융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죠. EU 같은 경우는 차세대 EU 경제 회복 패키지라는 걸 발표를 해서 코로나도 극복하고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큰 그 전환금융 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환금융 계획에 참여하는 수많은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린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제품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주고 어떤 공급망이라든지 무역 금융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정부 차원의 굉장히 큰 그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도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녹색 금융, 사회적 금융의 투자 규모는 현재 어떠냐. 글로벌 지속 가능 시장의 투자 규모는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경 400조 원 정도가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금 발생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요. 이 시장에, 지금 어떤 녹색 금융으로 가고자 하는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큰 글로벌 어떤 지속 가능 투자 시장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녹색으로의 전환, 그리고 ESG 어떤 산업이 ESG 방향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참여와 투자와, 도움, 서포트,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린한 어떤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또 탄소 저감을 위해서 기업이 녹색 금융과 사회적 금융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몇 가지를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의 식품업계 ESG는 네슬레라든지 뭐 다논이라든지 유니레버, 뭐 주드주커 같은 굉장히 큰 글로벌한 어떤 기업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SG 채권을 발행을 하고 또 원료를 기존의 플라스틱 용기들에 쓰던 어떤 그런 플라스틱 용기들을 다 전부 다 자원순환, 재생 플라스틱이라든지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또 원료 자체도 기존의 어떤 그 무작위한 어떤 대규모 어떤 시설의 농장 재배에서 윤리적인 어떤 그런 재배, 그리고 국제의 어떤 표준과 기준에 맞는 그런 원료를 수급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재배,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유럽의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굉장히 많은 이런 시설 투자를 하면서 어떤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같이 굉장히 아주 플라스틱이라면 정말 딱 바로 우리 플라스틱 용기라면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조차도 용기를 어떤 신재생 재생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체에 무해한 어떤 그런 특수 종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용기들을 좀 과감하게 바꾸는 굉장히 그런 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남아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일이라든지 일본의 산토리 같은 기업들도 패키지를 어떤 기존의 플라스틱 그 양을 굉장히 확 줄이면서 경량화시켰다는 거죠. 패키지를 경량화시키고 기존에 라벨을 붙였던 거 전부 다 라벨을 다 떼고 무라벨 용기를 제작을 한다든지 자원순환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업들이 ESG를 굉장히 많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저감이라는 굉장히 큰 글로벌한 아젠다에 있어서 식품업은 아주 탄소 배출에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게 식품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산업들, 뭐 철강에서도 굉장히 많은 탄소가 나오지만 우리가 철강을 직접적으로 어떤 소비자가 매일매일 우리가 구매를 한다든지 접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식품 같은 경우는 편의점을 통해서나 시장을 통해서나 어느 곳을 통해서나 매일매일 소비자들이 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식품업에서는 ESG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수많은 기업들에서 이렇게 ESG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기업들, 다음에 BMW, 월마트, 홈디포,
MS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신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전기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사무실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뭐 굉장히 다각도로 많은 ESG에 동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업 중에서도 이 해양수산은 ESG에 정말 아주 중요한 접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오염되고 있는 자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유엔 해양 정상회의라는 게 따로 생길 정도로 해양의 오염이 아주 심각하고 또 해양에서 나오는 수많은 어떤 수산식품들이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요. 이런 해양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지구촌에 발생하는 어떤 탄소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산호초라든지 수많은 해양 식물들, 또 어떤 동식물들도 굉장히 많이 오염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과 관련된 수산식품 업에 종사하는 여러 기업들에서는 특별히 더 ESG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식품에서는 정말 이제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이 기업은 더 이상 환경적이지 않아. 그리고 사회적이지 않은 기업이야. 문제가 있는 기업이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기업이 누군가 다른 어떤 검증기관이라든지 뭐 유엔이라든지 글로벌한 어떤 무역의 제재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떠나서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인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품업은 더욱더 ESG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어떤 식품업, 그리고 특히 해양수산식품업, 이 분야에서 왜 ESG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어떤, 플라스틱과 관련된 인증, 그리고 또 어떤 글로벌 기구들, 유엔이라든지 EU에서, 식품 산업들이 무역을 했을 때 탄소 배출을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러한 가이드라인들, 그리고 어떤 글로벌 지수, 수많은 어떤 글로벌 가이드라인들, 지표, 검증, 인증, 그린 금융, 아까 말씀드린 녹색 금융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들, 채권을 검증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다 저희 협회가 다루고 있습니다. 녹색 금융이라든지 어떤 그린 산업으로 가기 위한 어떤 수많은 그런 글로벌 인증, 검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이렇게 ESG, 특히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어떤 이런 강의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